최근에 우리 국채 외국인들이 잔뜩 사들인 건 그건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일단 외국인도 어느 정도는 우리나라 금리 인하를 따라갈 거라 생각하고 네. 그에 대한 베팅이 들어온 것 같고, 실제로 한국은행도 7월에 내리진 않았지만 깜빡이를 켜고 뭐 방향을 바꿔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이제 한국도 결국은 기준금리 인하를 할 거고, 그럼 결국 금리가 내려갈 텐데, 그러면은 금리가 내려갔을 때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게 뭘까 생각해 볼 때 제일 쉬운 건 채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에 돈이 들어온 게 아닌가. 근데 생각보다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되게 깜짝깜짝 놀라고 있고, 10년 선물 같은 경우는 13만 계약이 제일 많거든요. 네. 역대 제일 많았던 걸로 보이는데 오늘 그걸 넘어간 것 같아요. 정확 그 근처 아니면 넘어갔거나 생각을 되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왔고, 3년 선물도 거의 뭐 10조 넘게 더 새로 들어왔고, 그런 식으로 베팅이 많이 들어왔죠. 결국은 금리 인하하고 과연 여기서 보험성 인하냐 아니면 추세적 인하냐, 그걸 보는 건데, 지금 들어온 가격에서 만약 얘네가 차익을 보겠다 생각하면 추세적 인하로 간다고 보고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면은 기준금리가 높더라도 금리는 계속 내려갈 수 있다 생각하는 것 같고요. 기준금리가 우리 3.5잖아요. 네, 3.5죠. 네. 내리면 가을쯤에 한 번 정도 시장이 예측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근데 지금 우리 국고채 장기물 같은 경우에 3.1 네. 이 정도 되나요? 제가 그 정도 될 겁니다. 그죠? 네, 그 정도. 오늘이 제가 아까 마지막에 거래한 게 3.17이었거든요. 3.17요. 네, 네. 10년물이. 기준금리보다 한참 낮고 네. 흔히 말하는 것처럼 이미 앞서가서 금리는 내려 있어요. 오래됐어요. 그죠? 네네네. 내릴 여력이 없다는 건 사실은 상식인데 별로. 네. 그죠?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많이 내릴 수 있다면 두 번, 네. 세 번, 미국은 세 번까지도 점쳐지잖아요. 네. 그죠? 네. 올해. 네. 우리 많이 내려봐야 한 번이라는 건 거의 시장의 컨센서스 아닙니까? 지금은 그런데 네. 이게 한 번이란 건 지금은 보험성 인하라고 보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만약에 경기 둔화로 갈 경우에는 추세적 인하로 갈 수 있죠. 만약에 여기서 미국 고용이 꺾이고 뭐 전 세계적으로 갑자기 경기 침체가 되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아직까지는 저는 보험성 인하라고 보는데, 실제로 돈의 흐름은 보험성 인하가 아니라 그거보다 더 이상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이게 일어날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어떻게 보면 사람은 가격이 바뀌면은 가격에 따라 생각하는 경우도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까지 금리가 내려갔는데 뭔 일을 아는 거 아닌가 생각도 약간 있습니다. 네. 뭔 일이 나서 금리를 내리는 게 아니고. 네네. 맞아요. 이거 우리가 모르는 뭔가 있는 게 아닌가 이 생각. 금리가 내려가면 사람은 네. 사실 집값 부동산 시장도 그렇죠. 그쵸. 네. 외국인 투자자들이 본부장님도 놀랄 만큼 우리 채권 시장에 많이 들어왔고 단기적으로. 그죠? 네네. 네, 그래서 채권 값이 많이 회복됐다고 표현할까요? 많이 올랐다고 표현할까요? 네. 많이 올랐다고. 많이 올랐죠. 네. 생각됩니다. 네. 그래서 채권금리 많이 떨어졌고요. 네. 네네. 우리 국민들도 채권 많이 샀더군요. 상반기에 22조인가를 샀더군요. 예, 이게 우리 채권 말하는 거죠? 네, 우리 국고채 말하는 거죠? 네. 국채입니다. 이제 제가 외국 국채를 얼마 샀는지는 알 수가 없고요. 체크라는 그 단말기를 쓰는데 거기서 네. 봤을 때 22년 1월부터 어제까지죠. 어제까지 날짜로 조회를 해보면 86조를 샀더라고요. 야, 깜짝 놀라 스치죠. 순매수예요? 그렇죠. 네. 86조를 샀고,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그분들이 사신 걸 보면 20-2라고 30년 물 4조 정도 사셨고, 네. 19-6이라고 20년 물 그것도 한 3.5조 사신 것 같고, 예전에 21-4 뭐 그 전에 20-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코로나 시대 때 발행된 저금리 채권들 있잖아요. 네. 저쿠폰 채권들을 많이 사셨거든요. 그 흐름을 보면 1년 이하의 저쿠폰 채권들을 막 쓸어 담으시고, 그리고 20년 이상의 초장기 채권을 많이 쓸어 담으셨어요. 네. 국채의 경우에는 뭐 금융채나 회사채는 대체로 보면은 큰 흐름은 잘 안 보이고, 몇 개만 찾아서 보면은 그냥 금리가 높아서 샀구나 정도로 보이고,
그 왜 금리가 그러냐면 높으니까 내려가겠지 하고 산 거죠. 그러니까. 예금보다 좋으니까 산 것 같아요. 네. 고금리 뭐 예를 들어 뭐 7%짜리 주는 거 최근에 저희 팀장님 한 분이 M캐피탈 7%인가에 개인으로 사셨다 하더라고요. 무슨 채권인데 7%를 줍니까? 그 옛날 새마을금고 들어간 오, 네. 관련된 캐피탈인데 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 계열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게 등급이 높진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금리 채권인데 그걸 또 사셨더라고요. 안 망한다고. 개인 투자자들은 금리가 높은 거는 금융채나 회사채에서 사시고 네. 국채 같은 경우는 딱 정확하게 두 개로 나눠지는 게 아까 말씀드렸지. 짧은 거는 정말 저쿠폰 채권, 그리고 긴 거는 정말 이제 금리 내려가면은 수익률 많이 날 수 있는 초장기 채권을 사신 거죠. 네. 아, 이 부분은 좀 자세히 드려야겠습니다. 네. 시청자분들도 궁금해 하시겠네. 네. 그러니까 이제 초장기 20년, 30년물 사는 건 레버리지가 높으니까 그쵸. 한국인들의 특성상 네. 틀림없이 쉽게 말해 많이 먹을 수 있으니까 뭐 네. 그만큼 위험하겠지만 그죠? 네. 듀레이션이 많이 남은 걸 산다 이 말씀이시죠? 그쵸. 이건 이해됐어요. 네. 근데 왜 쿠폰 금리가 네. 낮은 네. 그 이자율이 낮은 채권을 사요? 이자율이 높은 걸 사야죠. 아, 이자율 높은 게 아니고 시장 수익률은 그렇죠. 뭐 예금 금리보다 낮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약속된 쿠폰 금리가 왜 낮은 걸 삽니까? 자, 이게 그걸 이표라고 하는데요. 네. 이표는 발행될 때 정해진 금리예요. 그 6개월이나 3개월마다 한 번씩 이 금리를 주겠다고 약속된 거고 이거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가격에서 하든 이 이자는 나와요. 근데 이거를 이표라고 하는데 내가 사는 가격은 수익률이고 네. 이건 정해진 이표예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 세법은 채권의 경우 과세는 이표에 대해서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표가 1%면 내가 4% 샀든 5% 샀든 내가 4%에 샀으면 이자만큼을 뭐 4% 샀다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4% 사도 세금은 1%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거든요. 지금 4% 5% 샀다는 건 수익률 말씀하시는 네, 수익률 거죠? 4% 사도 그러니까 그 채권을 할인해서 샀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렇죠. 그럼 수익률이 높아지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뭐 10,000원에 발행될 때 뭐 100원을 주는 게 제가 9,000원에 사서 100원을 받으면 훨씬 좋은 거잖아요. 네. 수익률이 높아지잖아요. 그 개념인데 예를 들어 예금이 4%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 국채를 1%짜리 이표가 있는 4% 수익률을 샀어요. 예를 들어. 네. 그럼 내가 가져가는 수익률 4% 똑같죠. 근데 여기서 세후 수익률은 우리나라 1%만 내니까. 1% 부분에서만 내는 거예요. 4분의 1에 대해서만 15.4% 이자 소득세를 내요. 그러면은 기자님 보시기에는 네. 4%짜리 예금과 4%짜리 이 채권이 있으면 어느 게 나아 보입니까? 이해했습니다. 그죠. 자, 제가 1억 정도 채권 투자를 했는데 네네. 1억짜리 채권을 하나 사려고 했는데 이제 금리가 갑자기 높아져 갖고 이 채권이 네. 뭐 한 5천만 원이 된 거죠. 네네. 그죠? 근데 이 채권이 겨우 이자율은 한 2% 준단 말이죠. 네네. 코로나 전에 발행돼가지고 네네. 2%. 근데 이제 어쨌든 저는 50% 할인된 가격에 샀으니까. 네. 근데 이게 뭐 저 채권값이 오르거나 금리가 다시 낮아지면 네. 그 수익률은 그대로 가져가지만 네. 정부에 내는 세금은 네. 앞서 약속된 쿠폰금리 2%, 네. 2%만 내니까 그렇죠. 차라리 쿠폰금리가 낮은 걸 사게 된다. 네. 그리고 저희가 세금이 이자 소득세 말고 네. 금융종합 소득세라고 하나요? 금융소득 종합과세. 네. 거기 보면은 배당이나 이자 수익이 2천만 원이 넘어가면 종합과세를 합산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2천만 원이 넘어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거의 한 40%낼 거예요. 40% 50% 네. 정도 세율이 잡힐 거예요. 그러면 4%짜리 예금 넣어봐야 2%는 세금을 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예를 들어 1%짜리 쿠폰을 구하면 4%짜리 샀는데 나는 1%에 대해서만 세금 내면 돼요. 네. 그럼 세후가 이게 3.5가 되는 거죠.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그러면은 예금은 2%밖에 안 주는데 얘는 세후가 3.5예요. 그럼 얘가 얼마 더 내려가도 얘가 훨씬 세후 수익이 이득이잖아요. 그러면은 국고채가 예금보다 당연히 금리가 낮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이게 이득이니까 이걸 사시는 거죠. 이해했습니다. 참 금융투자 시장이라는 게 아까 2021년부터라고 하셨나요? 그래서 올 상반기까지 네. 얼추 계산했더니 80 몇 조 원, 4조 원인가 순매수했더라. 22년부터 그냥 22년부터. 해봤고요. 네. 그러면 네. 이익이 났어요? 손해 났어요? 우리 투자자들이? 그 엄청 출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한 3, 4개월 전에 들어오신 분들은 많이 이익 났어요. 그죠? 그렇죠. 네, 채권 시장도 2022년부터 많이 들어왔으면 우리 네. 국민들이 네. 우리 국채 시장에 네. 이익 봤어요, 손해 봤어요. 거의 다 이익이시지 않을까요? 그래요? 예, 그 난리가 났는데 중간에. 지금 3% 정도잖아요. 국고채 금리가. 네. 근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실제로 제 기억에는 2% 후반도 아니고 3% 넘어가면서부터 많이 들어오셨거든요. 네. 그럼 일단은 내가 산 수익률보다는 무조건 가격이 낮을 것 같은데, 높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늘어나기 시작한 시점이 제 기억으로는 네. 국채 금리가 3% 넘어가면서부터 1조, 2조 하다가 4% 가면서 3조 넘어가고 그런 식이었던 것 같거든요. 제가 21년 한 8, 9월 정도부터 가끔씩 개인 투자자분들 상대로 수업을 갔었거든요. 갔을 때 이제 이런 거 보여주면서 개인들이 채권 관심 갖고 계신다. 이런 거 뭐 있으시면은 사도 좋을 것 같다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가 아마 2% 후반이나 3% 넘었을 때 같거든요. 네. 21년 때는 별 관심 없으셨고 22년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면서 뭉칫돈이 들어온 거죠. 근데 추이를 제가 지금 볼 수가 없어서 정확히 말씀 못 드리는데 1조, 2조 하던 게 3조, 4조가 되고 그런 식으로 막 들어왔거든요. 금리만 오르면 많이 들어와요. 저도 정확한 시점은 모르지만 하나는 기억해요. 네. 우리가 그때 금리가 막 올라갔지만 네. 이 금리 금방 내려가겠지. 네. 그 정도는 예상을 했죠. 네. 사실 이렇게까지 오래 갈지도 몰랐습니다. 네. 고금리가 그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미국 국제 시장. 네. 그 전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작년 가을 이야기를 제가 계속 드리는데 사실은 그때도 아마 네. 개인 투자자분들도 많이 들어갔을 거예요. 그래서 많이 물렸고 미국에 정말 내놓으라 하는 채권 투자하는 사람들도 네. 채권 금리가 뭐 5%까지 갈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고 이 SNS에 이 채권 하시는 분들 막 이렇게 뛰어내리는 밈 네네. 같은 거 네네네. 또 많이 봤고 정말 시장이 완전히 패닉 상태였다는 게 정확한 표현이었을 것 같아요. 네네네.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건 그때도 예측을 못 했잖아요. 그쵸. 지금도 모두가 다 금리가 내릴 거라고 생각하고 네. 심지어 미국의 컨센서스는 지금 9월 금리나 한 차례는 거의 100%에 수렴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네. 근데 모두가 한 방향을 볼 때 가장 위험하다는 거 아니에요? 저 증시에서? 그렇죠. 네. 그 본부장님 보실 때 남은 변수 뭐가 있어요? 지금 채권 들고 계시는 분들은 이제 먹을 것만 남았거든요, 솔직히. 네. 그죠? 네. 이제 금리 인하하면 먹기만 하면 돼요. 네, 네. 그렇지만 이런 위험을 대비해라. 어떤 변수가 있을까요? 금리를 내렸는데 네. 시장 금리 안 내려갈 수도 있거든요. 이미 반영이 너무 많이 돼 있어서 네, 네. 그럴 가능성이 있고 보통 이제 기준금리의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3년 국고채 3년 기준으로 기준금리 대비해서 10bp 정도면 보통 그냥 정상적이다 생각하는데 지금은 오늘 아까 065였으니까 3.5 대비해서 43.5bp가 내려가 있잖아요. 이 정도면 사실상 기준금리 2번 정도 반영한 거거든요. 네. 한 번 내리면 네. 25bp니까요. 네, 그럼 2번 내려도 안 될 수도 있죠. 네. 근데 이게 추세적 인하로 더 간다 생각하면은 갈 수도 있고 경기가 더 안 좋아진다 생각하면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무도 알 수가 없죠. 그리고 지금 현재는 모든 게 유동성 때문에 여러 가지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말은 했는데 해보니까 이거 쉽지 않겠다 생각해서 갑자기 국채를 발행을 좀 줄여버리고 돈 풀기를 멈출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미국이 금리는 올렸는데 재정은 풀어서 계속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 공급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네. 만약에 실제로 금리 인하가 일어나고 반대가 될 경우도 있을 수 있죠. 확률적으로 높진 않지만 항상 이게 모두가 고하면 안 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항상 그때 이제 같이 가다가 잘 도망 나오는 게 중요한데 쉽진 않잖아요. 그게 이제 나올 때 일단 지금 나갈 사람은 별로 없어 보여요. 예, 그죠? 지금은 얼마나 오래 기다렸어요, 금리 인하를. 그렇죠. 다들 목 놓아서 기다린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막상 인하가
봤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떨지 궁금하긴 하거든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엔비디아 같은 거 20배 났어요. 네. 그런 상황이 저한테는 오지 않았지만 왔으면 좋겠네요. 근데 그러면 이 사람들 얼마나 팔고 싶을까요? 근데 그 타이밍을 잴 수도 있어 보이거든요. 저는 막 수익률 10% 20% 오르면 팔고 싶어 계속 보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 얼마나 팔고 싶을까? 그럼 갑자기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막상 인하도 했고 디데이를 인하로 잡았으면 좀 줄이던가 할 수도 있고 막상 인하했는데 금리가 안 내려가면 또 이거 아닌가 보다 하고 또 팔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나오겠죠. 부모님하고 대화하면 조곤조곤 쉽게 좀 수줍어 하시면서도 설명 잘 하신다고 그러더니 정말 정말 그러시네요. 되게 수줍어 하시는 것처럼 하시면서 할 말 다 하시네요. 아, 귀에 쏙쏙 긴장해서요? 들어오고. 네. 사실은 네. 저야 채권 시장 문외한이지만 세상이 그렇잖아요. 프로야구도 네네네. 아, 이제 올 뭐 9월부터 일선발 돌아온다. 아, 네네네. 일선발 돌아오면 정말 일선발 돌아와서 10승을 올리느냐. 네. 세상에 꼭 이렇게 우리가 예측한 것처럼 되지 않은데. 그쵸. 자, 우리가 기준금리 3.59, 10월쯤에 우리 금통위가 한 번 더 내려서 우리 네. 시장만 봐도 네. 3.25 아닙니까? 그렇죠? 네, 한 번 네. 내리면. 네. 근데 뭐 지금 시장 금리는 3.1이라고 하셨죠. 네. 네. 3.1 조금 넘죠. 3.1에서 네, 3.2 10년 사이죠. 3.17이고. 그죠? 네. 물론 경기가 더 안 좋아질 것 같으면 뭐 시장은 뭐 늘 앞서가는 거고요. 그죠? 그쵸. 네. 또 어디서 뭐가 터질지 모르는 일이고 네. PF라도 하나 터져준다면 뭐 네. 이건 말할 것도 없이 더 내려갈 그쵸. 것이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앞서 그 금리를 보험성으로 내리는 것 같다. 네. 이 말은 네. 다들 내리는 걸 간절히 바라니까 이쯤에서 내릴 명분도 있으니까. 네네네. 예컨대 실업률이나 인플레도 뭐 수치상으로는 이제 내릴 만큼 왔잖아요. 그죠? 그쵸. 네. 네. 그래서 내리는 거다. 네. 실제 경기가 진짜로 무거워지면 그런데 그건 아니고 전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죠? 네, 그쵸.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후자일 경우 채권 시장 훨씬 좋아집니다. 그죠? 예, 그러면 그 부분을 정말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요. 만약에 보험성 인하가 아니라 추세적 인하로 간다면 말씀이시죠? 네, 네. 그렇게 되면은 최근 10년 동안에 보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낼 때 한 번에 시원시원하게 내렸잖아요. 그런 식으로 빨리 조치를 해가지고 그걸 위기의 전이를 막자. 그 최근에 얘가 코로나였잖아요. 코로나 때 딱 네. 위기가 생기니까 5에서 1까지 네. 내리죠. 막 긴급 금통이 우리나라 열리고 미국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해서 갑자기 금리를 확 내려버렸잖아요. 예전에 위기에 늦게 대응해서 그런 것보다 내가 위기면 확실히 이걸 정리하고 기선제압하고 빨리 없애자 이런 식으로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실 지금 채권 산 사람들은 정말 좋죠. 가만히 들고 있는데 그때 예전에 저금리 불과 몇 년 전이죠. 저금리 시대에 금리 2%만 준다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렸잖아요. 그런 게 또 재현될 수 있는 건데 나는 4% 5%짜리 채권을 갖고 있어. 너무 행복하겠죠. 근데 이게 그렇게 추세적 인하로 가려면 정말 고용이 많이 꺾이고 전체적 경제 성장률도 많이 꺾이고 그렇게 돼야 될 건데 지금 현재는 경제 성장률 그렇게 막 꺾이고 이러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우리만 해도 뭐 네.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니까요. 네, 그렇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출만 좋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아리까리한 건데 성장률만 보면은 인하가 맞나 싶지만 내수 이런 거 보면은 인하를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네. 그런 식인 것 같고 전반적으로 다 이제 아직까지 아리까리한 상황인데 추세적 인하를 가는 상황이 오면 정말 과감하게 금리가 많이 빠질 수 있다고 봅니다. 미국보다 우리가 더 불투명한 거 아닙니까? 미국은 일단 많이 금리를 올려놨고요. 그걸 떠나서 네, 우리는 가계부채라는 또 네. 아주 독특한 변수가 있는데 유독 또 금리 인하 앞두고 가계부채가 급증하기 시작했고 이것도 상반기에 한 네, 20조 이달 들어서만 1조 원 넘게 지금 저 부동산 시장이 다시 움직이면서 네, 네. 아마 이창용 총재 입장에서는 이걸 제일 눈여겨 볼 거란 말이죠. 그렇죠. 이번에 금통이 막말로 안 내릴 수도 있어요. 그럴 가능성 매우 낮나요?
저는 있다고 보는데 네. 확률적으로 높게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생각이 강하게 들면은 채권을 살 수가 없잖아요, 일단. 네. 근데 일단 저희가 지금 내수 경기가 안 좋죠. 그 정부 기조는 부동산 주식 부양 쪽이잖아요,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내수 경기가 안 좋은 명분도 있고 물가도 마침 빠지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하느니 정부 정책에 거슬리는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경계는 할 수 있지만 결국은 따라갈 거라 보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뭐 이례적으로 이제 금통위 간담회에서 총재가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창 총장님이 가계부채 서울 부동산 얘기를 하시면서 가계부채 얘기를 하셨잖아요. 전반적으로 일단 정부는 부양을 하는 쪽인 것 같고 신생아 대출이든 그런 식으로 대출 어쨌든 대출을 풀어주면서 부양을 하는 편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내수도 안 좋은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과연 스테이를 할 수 있을까? 저는 못한다고 봅니다. 이창용 뭐 흔히 창 드래곤이라고 하잖아요. 네네네. 왜 드래곤이겠어요? 할 수도 있는 물론 본부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마음이 복잡하겠죠. 근데 이번에도 보면 정책 공조 지금 네. 말씀하신 정부와의 정책 공조에 네. 대한 메시지도 띄우고 네. 네. 뭐뭐 할 상황에 대한 준비가 돼 있다. 네. 이렇게 표현했고 네. 그러면서 그런데 집값이 너무 앞서가고 있다. 네. 이렇게 사실은 저는 균형을 잡았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네. 집값 계속 올라가고 가계부채 올라가면 나 못 내려. 라고 그렇죠. 정부나 네. 시장, 특히 저는 정부한테 한 말인 것 같고. 제대로 네. 잡아. 정책금융 네. 그만 풀거나 또 뭐, 예를 들어 스트레스 DSR 같은 거 그 왜 풀어줘. 그렇죠. 이런 말로 저는 들렸어요. 근데 중앙은행장의 말은 정확하게 해석이 되면 안 된다면서요. 네. 응? 그린스펀이 한 말인데. 네. 네. 어쨌든 본부장님 생각은 미국이든 우리든 네. 추세적으로 계속 인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특히 우리는 네. 아니고 단지 그 표현을 그렇게 해주셨어요. 보험성 인하다. 네. 네.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네요. 현재는 그렇게 보이고요. 네. 근데 외국인들 포지션은 이게 보험성 인하가 아니라 추세적으로 내려가는 걸 생각하고 하는 느낌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잔뜩 들어왔다. 네. 그리고 뭐 저희가 이슈가 WGBI라고 그 주식으로 치면 MSCI 지수인가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채권 지수에 편입되는 이슈가 있거든요. 그런 9월 발표인데 아마 9월은 좀 힘든 것 같고 정부에서는 이걸 되게 중점 과제처럼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년 3월 정도에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비해서 미리 들어오는 걸 수도 있고 어쨌든 그런 선진 지수나 그런 식으로 지수에 들어가게 되면 담아야 되는 데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금리나 더하기 전에 사자 이런 게 들어왔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수급 여건도 좋고 전체적으로도 전 세계가 인하 분위기고 이러니까 이제 편하게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인하를 하면 자기들 수익이 많이 날 수 있으니까. 네. 외국인들이 이렇게 우리 이 금리 인하 쪽으로 베팅할 거라고 예상하셨어요? 아 솔직히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들어오는 때 따라는 갔는데 네. 이러다 말겠지 왜 사지 하면서 일단 보통 사곤 있거든요. 근데 왜 또 사지 하면서 좀 팔았다가 아닌가 보다 또 사고 이렇게 계속 그러고 끌려다니는 거죠 지금도. 근데 계산을 좀 누적을 해보니까 너무 많이 샀더라고요. 와 이건 진짜 세게 들어왔다. 이거는 웬만한 자신 없으면 못 들어올 텐데. 그리고 또 길게 보면은 외국인 형님들이 맞거든요. 형님들이 잘해요. 저희랑은 비교가 안 됩니다. 가끔 이제 신입사원 같은 애들이 있거든요. 엄하게 하는 애들이 있어요. 걔들 몇 명 빼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거의 외국인이 다 가져갔어요. 보면. 네. 아마 얘네들 정보도 있고 전체 조직력도 있고 자금도 있는데 아마 그런 게 저희보다 훨씬 나을 거예요. 아무래도 외국인들이 조금 더 훨씬 더 뭔가를 보지 않았을까 싶긴 합니다. 그 말씀대로라면 외국인들이 우리 경기를 더 무겁게 보고 특히 네. 우리 경기의 전망이 네. 나쁘다 쪽으로 베팅한 거 아니에요? 그런 걸로도 보여지죠. 이 정도 베팅이 들어왔을 때 얘네가 수익을 내려면 정말 추세적 보험성 인하보다 더 추세적 인하에 가까워져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서 경기가 꺾이는 걸 생각하는 게 아닌가.
그게 아니면 뭐 주식을 팔면서 채권을 하면 또 약간 더 그럴 것 같지만 전체적으로는 아니잖아요, 그건. 그래서 일단은 더 크게 보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물론 여기서 포지션을 털 수도 있어요. 뭐 손해를 보면 털 수도 있고 네. 한데 일단 계속 사는 걸 보면은 그 많은 수량에도 불구하고 계속 수량을 쌓으면서 역대급 포지션을 가져가는 걸 보면 뭔가를 받지 않나 생각 때문에. 네. 본부장님 하신 말씀 중에 금리가 내려도 자산 가격 안 올라갈 수 있다. 네. 이건 무슨 뜻입니까?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네. 어떤 경제 지표나 그런 결과가 나왔을 때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얼마 정도 반영이 되었을까를 보는데요. 지금 뭐 자산 전부 다 보면 금리나 되겠지 하고 계속 사면서 밀어 올린 거잖아요. 일단 유동성이 많기도 하니까 네. 돈이 한 곳에 계속 몰리잖아요. 몰리는 데만. 그러니까 일단 유동성이 있는 상태에서 계속 뭔가 하는데 실제 유동성을 주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게 약간 내가 수익이 많이 났으면 트리거처럼 좀 파는 시점을 잡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제 크게 두 개로 보는데 지금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는 시점이나 아니면 미국 대선 그 두 개 이벤트 정도까지는 갖고 있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그 정도 아닐까 싶고 상식적으로 대선을 앞두고 주식을 떨어뜨리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미국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보면 자산 가격이 오른 상태에서 유권자들이 표를 주지 자산 가격이 내려간 상태에서 표를 주는 경우는 없을 거예요. 네. 집권당에. 통계로도 좀 나오더군요. 네. 박근영, 이선영, 서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